자,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줄여서 SCG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API 게이트웨이라는 제품군 안에 자바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도 스프링 부트입니다. 얘도 스프링 부트인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그거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start.spring.io를 오랜만에 다시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실게요. 저희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거라서 들어가셔서 이대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메이븐 클릭하시고요. 그동안에 저는 3.0.4였는데 5 버전이 나와서 3.0.5 버전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도 그런가? 네. 그리고 패키지는 그룹은 com.benit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고 아티팩트는 API 게이트웨이 라고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르로 말 거고 자바 17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펜던시는 롬복 넣어주실 거고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에 게이트웨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아마 클라우드 쓰셔도 나올 거예요. 클라우드 하면 좀 많이 나와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뭐 GCP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다 구글 클라우드 뭐 지원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고 뭐 AWS도 있을 거예요. 아파치 주키퍼 기억나시죠? 유레카 서버 다음 주에 할 거. 아파치 주키퍼 디스커버리도 있고 많죠? 오픈페인이라고 여기까지는 진행을 못합니다만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게이트웨이라는 거 종속성 하나랑 롬복은 이제 많이 써보셨으니까 왜 쓰는지 아실 거고 뭐 로깅이나 여러 가지 편하죠. 이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제네레이트 하시면 찝이 떨어지겠죠. 많이 해봤지만 또 어색어색하면서도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해본 것 같으면서도 요 찝을 원하시는 대로 갖다 놓고 압축을 푸십시오. 어딘가에 압축을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아마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뭔가 MSA라는 폴더 밑에 아마 구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서비스 1, 2 있을 거고 게이트웨이 놓고 압축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1주차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서비스 1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불러왔었죠. 요 화면을 켜보시면 되는데 이거 1주차 자료 복사한 겁니다. 지금 열린 상태에서 파일에 프로젝트 닫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열기를 누르셔서 그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깃허브에 있는 거를 클론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VCS에서 받기 누르시면 돼요. 이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거든요. VCS가 이렇게 누르고 깃허브 주소 컨트롤 V 하면은 그 우리가 올려놓은 원격에 올려놓은 걸 끌어당겨서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셔서 내가 지금 압축을 풀어놓은 게이트웨이라는 폴더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매우 자연스럽게 메이븐이 동작하면서 막 자원을 끌어올 거예요. 이건 제가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어지는지 모르고 하다가 이런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다 못 당겨와서 메이븐 제 IDE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main.iml이라는 파일이 여기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븐 레파지토리가 인텔리제이에서 잘 연결이 안 되면 자기만의 저장소를 이렇게 만든대요. 이거 빨리 지우면 돼요. 그래서 자꾸 얘를 쳐다봐서 더 이상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꿀팁으로 제가 하다가 이게 생겨가지고 넣는 거고 일반적으로 잘 될 겁니다. 넘어가서
잘 만들어졌으면 익숙하게 메인 클래스가 부트의 메인 클래스 그게 보일 거예요. 뿅 해서 보면은 익숙하게 안 보이고 클릭해야 보이는데. 그렇죠. 이 녀석이 보일 거고, 얘가 뭐가 다르냐면요. 크게 다른 거는 여기는 스프링 MVC를 쓰지 않아요. MVC 패턴이라 MVC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건 다 스프링 MVC라는 프레임워크이고, 여기는 드디어 리액티브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블러킹과 논 블러킹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건데, 자바 진영에서도 이제 논 블러킹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노드.js가 쉽게 말하면은 그 논 블러킹 IO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뭐 제우스나 이런 거를 하시다 보면 스레드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써요. 그러니까 원 스레드가 원 리퀘스트를 보장해요. 그래서 200개의 스레드를 열어놓고 와스를 띄우면 뭐 웹로직도 똑같은데, 그런 애들은 두 대다 그러면 총 400개의 동시 접속 그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응답이 되기 전에는 뒤에서 다 웨이팅 해야 돼요. 이러면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기 어렵겠죠. 크롤링이 많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그래서 리액티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스프링 프로젝트들은 원 스레드의 매니 리퀘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루프라 그러는데, 요청 받자마자 큐에 집어넣고 얘는 또 다른 걸 받아내요.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원 스레드 원 리퀘스트의 그 블러킹 방식의 IO를 하는 와스를 쓰면은 이 기술이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인베디드 톰캣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인베디드 네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티라고 하는 와스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웨이브 클릭해 보시고 스타터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쭉쭉쭉쭉쭉쭉쭉 왼쪽에서 볼게요.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io.net.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그 네트입니다. 네트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네들은 그래서 굉장히 한 번에 여러 개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게이트웨이잖아요. 앞에서 웹서버 역할 해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물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넘블러킹 IO가 가능한 리액티브 MVC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웹플럭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어색하죠. 하여튼 그래서 4세대 언어들이 지향하는 바를 자바 쪽에서 구현한 게 리액티브라고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다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는 성능이 좋아야 되고 빨리 처리하고 대용량 트래픽 들어와 라고 한다면 이 리액티브로 MVC를 만드셔야 돼요. 그때 웹플럭스와 모노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컨트롤러 개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계속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스레드를. 그게 아니라 빨리 하고 큐에 넣고 다른 일 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이벤트 루프백이라 그래서 다른 또 스레드는 거기 쌓인 거가 처리가 끝나면 리스폰스 줘야 되니까 거기서 꺼내가지고 또 주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굉장히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이런 방식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굉장히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네티가 채택이 되어 있다. 저희가 하려다 말았지만 엔진X라고 하는 웹서버가 그 방식이에요. 논블러킹 IO를 지원해요. 근데 뒤로 가면 유일하게 하나 걸리는 게 뭐다? 그 JDBC. DB가 RDB를 쓰면 트랜잭션 때문에 안 놔줘요.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뭐 이렇게 돼도 여기서 지원이 됩니다.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용량 트래픽은 반드시 그 도큐멘트 DB, 그러니까 NoSQL 계열, 몽고DB, 엘라스틱서치, 레디스 이런 애들이 쓰이는 겁니다. 얘네들은 트랜잭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원을 갖고 오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서 RDB는 저장하고 있다가 색인을 잘 해주고 그걸 빨리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머셜 사이트 가서 뭐 내가 뭐 갤럭시 23 딱 치면 제품명 쫙 나오잖아요, 목록이. 그건 다 RDB가 아니에요. 저런 도큐멘트 DB에서 갖고 온 겁니다. 색인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품이 뒤에서 들어오면 색인이 그 이벤트 루프로 받아서 되고, 그 다음에 색인된 거를 이렇게 쿼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쿼리 많아도 이미 색인 끝난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DB가 계속 CPU가 막 치겠죠, 이제. 그러면은 뭐 NoSQL DB 이런 애들은 뭐 천하무적이냐? 일부 맞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분산 샤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분산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서버 대수를 늘려도 계속 복제가 돼요. 이렇게 쫙.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졌는데. 예. 자, 그런 다음에 런 한번 해보실래요? 런? 바로 네. 제가 아마 런 하라고 해놨을 겁니다. 그럼 바로 떠요. 끝난 거예요. 게이트웨이를 설치했습니다. 벌써. 되긴 됐는데 뭔가 세팅을 안 해줘서 그렇긴 한데 지금 요 문구가 뜬지만 보시면 돼요. 밑에 스타티드 해가지고 뭐 몇 초 걸리고 위에 네티 스타티드 이렇게 보이시면은 정상적으로 뜬 겁니다.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분기해라 이런 조건절이나 이런 것들만 세팅해 주면 끝나요. 간편하죠? 유레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얘네들은 모든 설정을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다 담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읽어내기가 편하겠죠? 자, 이제 끄시고 실행이 됐으면 어차피 호출해봐야 뭐 응답받는 게 없어가지고 어떠한 컨트롤러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application.properties로 들어가 있을 건데 요거를 이름을 바꾸세요. 야물 파일로 YML로 바꾸시는 법은 파일에서 우클릭하셔서 리팩토링에 이름 변경이 있을 겁니다. application.properties는 resources 밑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YML 파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게 세팅마다 좀 다른데 application.yml 바꾸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여기 지금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UTF 파일로 저는 나오는데 ISO 88 이렇게 나오시면 이게 이유식 KR이거든요. 눌러서 UTF 파일로 바꿔주세요. 한글 같은 걸 넣으시면 깨집니다. 우측 하단. 이 파일, 야물 파일을 클릭하시고. 예. 이게 왜냐면 프로퍼티스가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그걸로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글을 입력하시면 나중에 깨져요. 이게. 됐죠? 세이브는 안 하셔도 자동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나서 git init을 한번 해야겠죠? 로컬 레파지토리. 간단하죠? git 밑에 이제 프로퍼티스 여셔서 아마 레파지토리 생성하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버전 관리. git 저장소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git init이랑 똑같아요. 이제 로컬 레파지토리를 분명히 우리가 많이 써봤는데 다시 또 돌아가니까 어색합니다. 예. 터미널로 하실 거면 여기서 터미널 클릭해서 git 띄고 init 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예. 됐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익숙한 UI가 나올 거고 마스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메인 브랜치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한번 커밋을 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브랜치가 지금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우선은 이름 바꾸는 거는 커밋을 1회 하시고 난 다음 되니까 커밋 폴더 가보시면은 지금 했던 게 뜰 겁니다.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최초 소스 커밋해서 커밋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싸그리 잡아서 어차피 지금 저는 해가지고 안 나오고요. 로컬 커밋만 하세요. 푸시는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커밋을 하셨으면 이제 브랜치명 바꿀 수 있거든요. 메인을 우클릭하셔서 이름 변경, 마스터를 메인으로 돌려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뭐 이제 시군증 먹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GitHub에 연동하겠습니다.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네. 상단 메뉴에 Git 밑에 GitHub에 프로젝트 공유 누르시면 뭔가 뜰 텐데 비공개 체크해 주셔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확인해 주시면 GitHub 사이트 가보시면 만들어져 있을 건데 밑에 여기 이제 원격해서 오리진이 생기시면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쉽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커밋 하실 때 커밋 및 푸시를 같이 해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혼자 쓸 거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늦어요. 있다고. 이거 눌러보세요. 배치. 요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긴 하는데 눌러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 조금 있으면 돼요. 여기 살짝 느리다. 됐죠. 네. 예. 뭐 자, 여기까지 뭐 그냥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드디어 이제 라우트 설정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라우트가 우리 이제 네트워크 장비 중에 스위치 같은 거, 라우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방향을 결정해 주거나 바꿔주는 것을 뜻하고요. 라우트 설정한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피처를 따야겠죠. 뭔가 수정할 거니까. 메인에서 브랜치를 따셔서 피처 언더바 환경 설정 브랜치를 따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후로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장표가 안 나올 거니까 알아서 커밋이나 푸시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최초 베이스라인 친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브랜치 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메인에 내가 푸시하는 일은 없으면 돼요. 그 개념으로만 접근하시면 피처에서는 무슨 일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트 설정에 들어갈 건데 이거 제가 아마 복사가 되게 해놨을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뜨죠? 잠깐만 여기서 열려버렸네. 탭에서 링크 열기. 요거는 spring.io에서 그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쫓아가서 이제 그 더큐멘트 쪽에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스프링 쪽은 뭐 블로그 많이 찾아보시긴 하겠지만 공식 다큐멘트 보시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뉴얼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도 있고 예전에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조미경 과장님이 옛날 따신 그림 그 그림도 여기서 이제 다 출처가 있는 거고 여기에 게이트웨이 라우트 프리디케이트 팩토리를 클릭해 보세요. 이게 라우팅 전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프터 라우트 전략은 여기거든요. 여기. 요거 야물 파일이죠. 스프링에 클라우드에 게이트웨이에 라우트스까지 쓰고 여기서부터 정책을 주는 거예요. 줄 건데 아이디는 그냥 정책명이에요. 정책명. 무슨 서비스 내가 이렇게 분리해줘야 될 무슨 서비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토어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라우팅 해주면 돼? 요거예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컬호스트에 8081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디케이트라는 말이 if문이에요. if문 조건절. 이 조건일 때 이 서비스로 분기를 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애프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일로 라우팅하면 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첫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서비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설정을 쓸 수 있겠죠. 1월 1일부터 00시부터는 뭔가 다른 서비스로 분기가 돼야 돼. 그런 거. 그러면 느낌이 빡 오죠. 그러면 1월 1일 전에 12월 달에 빌드를 해놓을 때 애프터절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럴까봐 여기 링크를 다 달아놨습니다. 이거 복사하세요, 그냥. 네. 자, spring.io에서 찾아가 볼게요. 우리 또 학구열이 있으신 분들 있으니까. 마우스가 없어서. 네. 그렇죠. 마우스가 없어서. 자,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있을까요?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서 보실 거면 여기 프로젝트절에 보시면 스프링 클라우드가 하나의 중요한 클라우드입니다. 들어가시고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게이트웨이에 run 지금 4점 우리가 0 버전 쓸 거거든요. 레퍼런스 딱 누르시면은 아까 그 위치가 나옵니다. run에 우리가 지금 4점 레퍼런스 탁. 그럼 바로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지금 몇 번절인가요? 6번절 하고 있습니다. 6번절. 이걸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6번절이 아닙니다. 5번절. 예. 분기할 수 있는 전략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 할 거고 이거 응용하셔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그냥 샘플 보고 하시면 되거든요. 쉽지 않나요? 이거만 치면 돼요. 몇 월 며칠 뭐.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여기 에이지아의 서울이에요. 에이지아의 서울. 기준시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시 몇 분을 해놓고 애프터로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쉽죠? before는 뭡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거. 이 시간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between은 그죠?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이 서비스로 분기를 해. 이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쿠키 값 갖고도 쿠키 값에 초콜릿이 CHP 뭐 이런 값이 있으면은 얘로 분기해. 이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헤더, 리퀘스트 헤더에 x 다시 리퀘스트 id라는 게 숫자로 시작하고 뭐 이러면은 뭐 얘로 분기해. 이런 것도 되게 좀 마이너하죠. 그리고 호스트절. 도메인이 뭐로 시작하면 이쪽으로 분기해. 슬슬 감이 옵니다. 조금 이제 좀 프렌들리한 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get이나 post는 일로 분기해.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패스. 이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이걸 쓸 거예요. 도메인 하나에 뭐로 시작하면 이쪽 서비스, 뭐로 시작하면 이쪽 서비스. 그럼 저희는 스토어절을 프리픽스로 줄 거예요. URI에다가. 스토어로 시작하면 서비스 1, 유저로 시작하면 서비스 2.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이 id절을 두 개 만들 겁니다. 하나는 여기다가 스토어 이렇게 줄 거고 하나는 유저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URI는 HTTP의 로컬호스트 8081, 하나는 로컬호스트 8082. 그럼 이해되죠? 한 서버에 8081로 서비스 1, 8082로 서비스 2를 띄워요. 서버 점 포트 바꿔서 띄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80으로 띄울 거예요. 대문이니까. 그러면 로컬호스트 해가지고 슬래시 스토어 그러면 내가 그 게이트웨이로 호출하는 거잖아요. 얘가 판단해서 스토어로 시작하네? 8081로 바로 리다이렉트 해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스절을 제일 많이 씁니다. URI 패턴에 프리픽스나 중간에 중간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절이 나오면 이쪽으로 분기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을 하나의 호스트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나누실 때는 이 절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호스트 절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도메인이 다른 경우 다 얘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여기서 분기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사실 같은 망 안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다 분개해주고 얘는 일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어차피 넘겨줄 때 다시 이렇게 프로토콜, 그 리버스 프록시라고 하거든요. 그 대부분의 웹서버에 다 이 기능이 있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시 호출해주는 개념입니다. 저희의 뭐 아카마이도 다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웹2비에서도 리버스 프록시라는 절이 있고 아파치에서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 뒤쪽 서비스가 꼭 자바일 필요는 없어요. 파이썬이어도 그쪽 IP랑 포트만 잘 지정해 주시면 그쪽으로 포워딩하면 되니까. 그럼 네.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8081로 호출을 했어요. 근데 8081이 서버가 여러 개예요. 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분리해요. 어차피 우리가 로컬호스트라는 걸 써서 그렇지만 IP 땡땡 포트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한 IP는 한 서버잖아요. 아, 네. 거기에 서비스 포트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뜰 수가 없죠. 충돌하니까 어차피 두 번째 서비스가 프로세스가 못 떠요. 그런데 지금 다중화를 할 때가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IP 1.1.1.1에 80, 1.1.1.1에 2에 80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레카가 필요한 겁니다. 서비스를 띄울 때 나 IP랑 포트 뭐야? 등록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유레카랑 연동해서 이 정보를 계속 갖고 있어요 메모리에. 그러면 이쪽 서비스는 지금 10개 떠 있네? IP의 포트는 뭐네? 라운드 로빈으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하는 실습만으로는 동적으로 더 띄울 수가 없어요. 수동으로 여기 수정해서 대기동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레카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필요하고 스프링 진영에서는 넷플릭스에서 기여한 넷플릭스 유레카라고 하는 것을 승계한 스프링 유레카 요걸 사용합니다. 걔도 스프링 부트입니다. 그럼 어떻다? 그냥 받아서 종속성 써내주고 실행해버리면 끝납니다. 거기다 필요한 코딩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돼요. 자바로.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쿼리 스트링도 있어요.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으로 뭐 그린이라는 게 넘어오면 또 일로 보내 이런 것도 있고 IP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역에서 오는 건 이쪽으로 가고 이 대역에서 오는 건 이쪽으로 이것도 가능해요. 특정 IP도 가능하고 이거 CIDR이라고 우리 그 클라우드 설정할 때 이렇게 비트수로 하는 거 기억나시죠? 8비트니까 8324 하나 둘 세 개 C클래스까지는 똑같고 191, 168, 1대역을 다 이쪽으로 라우팅해 이런 뜻이에요. 얘네들은 맞고 싶어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리모트 어드레스를 뭐 엑스포디드 포로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리버스 프로시 쓸 때 쓰는 거고 웨이트 라우트라고 하는 게 가중치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트 하이가 지금 그룹 1, 그룹 1로 묶어놓고 얘는 8 주고 얘는 2 줬어요. 8대 2로 나누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실제로 뒤에 있는 서비스는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여기에 기존 레거시 서비스가 떠 있는 거예요. 웨이트 8에 2는 뭐다? 신규 서비스를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까나리 웨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쿠팡이츠로 서비스 하는데 와이프 거는 맵이 기능이 막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게 까나리 웨퍼예요. 슬슬 점유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버그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서비스는 2를 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10번의 호출 중에 2번은 이쪽으로 올 거니까. 이게 바로 웨이트 전략입니다. 네. 이런 건 좀 쓸만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배포 전략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같은 데선 좀 어렵고요. 1과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실험적으로 몇몇에만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운영해서 점점 퍼센테이지를 올려가는 그런 방식을 빅테크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엑스포디드절은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웹서버에서 이렇게 다시 리버스 프로시 할 때 붙어서 오거든요. 뭐 그런 거 처리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패스 라우트 정책을 쓸 거예요.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셔서 요거 그냥 여기 카피 바로 뜨죠 여기 옆에 딱 클릭하시면 돼요.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셔서 어디다 넣으시면 되냐 어플리케이션.야물에다가 붙여버리십시오. 붙여버릴 건데 지금 저는 막 주석을 주저리주저리 하는 요만큼이 될 거예요. 요만큼이 여기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일단은 여기 디폴트 필터라는 절 빼시고요. 스프링에 클라우드에 게이트웨이에 라우팅까지 있을 거고 아이디 여기만 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에 여기까지 여기 밑에 필터 이런 건 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자 아이디는 마음대로 주시면 됩니다. SVC 서비스 1의 스토어 저는 이렇게 준 거고요. 뭐 다트, 카인드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어떤 라우팅 해야 될 서비스인데 실제로는 하나의 온전한 서비스 전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조회 기능, 그다음에 이건 뭐 수정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기도 하고 뭐 우리 첫 시간처럼 상장, 공시,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거는 적절하게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주신 분들은 하단의 서비스 포트 서버 땡땡 포트에서 80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띄우면 아마 8080이 될 거니까 지금 필터절은 다 제외하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뭐 특별히 안 가시는 거 없죠? 요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패스는 여기 다 붙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제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고 위에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스프링 설정 이런 거? 요거 네, 거기부터 게이트웨이 이거는 로그 파일 때문에 쓴 건데 이것도 쓰세요. 어차피 스프링절 쓰셨을 거고 그 밑에 투뎁스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네임 API 이거 나중에 로그 파일 설정 때문에 필요하니까 이것도 쓰세요. 이거 쓰시고 이렇게 지정이 되나 모르겠네. 이거 쓰시고 뭐또 쓰라고? 위에 그 이름이야. 어플리케이션 이름. 스프링절 밑에 어플리케이션의 네임. 이거 사실 서비스 1에 다 있는 겁니다. 이 API 이름이에요. 이 API 이름.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설정이에요. 스토어라는 절로 시작하면 로컬호스트 자기 같은 서버에 8081 서비스로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없죠? 그거밖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얘 실행하세요. 얘 실행하시고, 얘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킨 다음에 서비스 1을 안 닫으셨죠? 서비스 1을
실행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 YAML 가셔서 서버 포트를 8081로 바꾸세요. 네. 여기를 808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띄워주세요. 그 전에 이거 808로 바꾸셨으면 이게 안 될 겁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하시고 포트 80으로 바꾸고 나서 이거 로고도 출력하느라고 이거 서비스에 보면은 요 절이 똑같이 있거든요.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 우리 서비스 1에 보시면 로그 제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YAML 올려드리고 요 절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로깅으로 시작하는 절이 있으실 거고 쫙 복사해가지고 레벨의 루트까지만 복사하시면 돼요. 다 똑같이 예. 어딘가에 두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게이트웨이 쪽 소스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제일 밑에 붙여 넣으세요. 되신 분들은 요걸 해줘야 돼요. 서비스 1에 컨트롤러들을 가서 지금 스토어로 시작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막 스토어스의 이즈 오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앞에 프리픽스를 박아줄 거예요. 박아줄 건데 방법이 두 개 있거든요. 클래스절에다가 상단에 한 번만 선해주면 앞에 프리픽스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렇게 하면 편한데 운영을 해보니까 요 URI를 따가지고 컨트롤을 바로 딱 컨트롤 F로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풀 패스로 잡아놔야 편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래서 각자 다 앞에 가서 스토어를 다 붙여주십시오. 굳이. 근데 스토어에 스토어 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스토어에 토탈리스트 이렇게 바꾼 겁니다. 뭐 이름은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바꿔주시는데 어차피 뭐 포스트 쪽은 테스트할 것 아니긴 한데 요것도 바꿔주세요. 네. 기존 거를 주석 처리하시고 앞에 스토어스를 붙여주시되 이름이 좀 애매해지니까 이제 뭐 토탈 다시 리스트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신다. 약간 지금 이제 리팩토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겟 매핑 2개만 테스트할 거니까 뭐 바쁘시면 요 2개만 하셔도 돼요. 스토어로 시작만 하면 돼요. 여기가. 되신 분들은 이제 실행을 해보십시오. 실행을 해보실 건데 윈도우 11 정도를 쓰시면 윈도우 키의 화살표 왼쪽 하면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개를 띄우시면 편합니다. 얘가 아닌데. 자, 확인하셔야 될 게 서비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8081 그리고 우리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비스 포트가 80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신 다음에 둘 다 러닝이 됐으면 헷갈리니까 클리어 한번 할게요. 우클릭해서 모드 삭제, 우클릭해서 모드 삭제 라고 하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브라우저를 하나 띄울 거예요. 브라우저 하나 띄워서 자, 실행을 해볼 건데 로컬호스트에 먼저 8081의 스토어의 토탈 리스트 호출해 보세요. 저는 참고로 왼쪽이 서비스 1입니다. 왼쪽이. 예, 오른쪽이 게이트웨이고요. 이렇게 8081의 스토어의 토탈 리스트를 호출해 보시면 직접 우리가 8081 포트를 호출했기 때문에 서비스 1을 다이렉트로 호출한 거예요. 당연히 나오겠죠? 뭐 놀랍지 않죠? 그리고 탭을 하나 여셔서 스토어의 이즈 오픈 리스트 8081 포트로 그럼 당연히 로그 체크이고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내가 바꾼 컨트롤러가 잘 동작하는지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밑에 이제 다시 로그를 클리어. 다시 한번 클리어해주고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아까 열었던 두 탭에서 8082를 80으로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러면 예상컨대 양쪽으로 로그가 찍히죠. 아, 제가 로그를 찍는 거를 그 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찍히는 게 맞고, 안 찍히지만 80으로 칠했지만 서비스 1의 로그가 찍힐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다 코딩 해놔서 그래요. 그죠? 80으로 칠했는데 8082 쪽이 반응을 했죠.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유저 서비스를 8082로 띄우고 게이트웨이의 정책을 하나 더 복사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아, 요거 시간 관계상 요거 과제로 주겠습니다. 과제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예, 예. 그럼 마찬가지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유저 서비스도 유저로 시작하게끔 컨트롤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호출해 보시면 내가 분명히 80으로 호출했지만 제가 반응한다 뭐 이런 뜻이고, 유저2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8082로 포트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라우트 정책을 복사해 가지고 똑같이 하되 이름만 아이디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실행해 보시면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는 스토어의 이즈 오픈 리스트랑 유저의 토탈 리스트 이렇게 호출해 보시면 각자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나는 분명 하나만 호출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게이트웨이 쪽만 방화벽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안쪽에 있는 건 다 숨기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3-3 필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터라는 게 우리 첫 번째 주 설명에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필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글로벌 필터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커스텀 필터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필터는 게이트웨이 자체의 필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호출하든 무조건 타는 녀석이고요. 커스텀 필터는 서비스별 필터예요. 우리가 유저 서비스, 스토어 서비스 두 개를 나눠놨다면 각각 여기만 적용할 수 있는 필터. 그러니까 전역 필터, 뭐 지역 필터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 글로벌 필터와 커스텀 필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글로벌 필터를 먼저 설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글로벌 필터.java 파일을 여러분들 베이스 패키지 밑에 필터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드셔서 집어넣으십시오. 자, 위치는 필터 밑에 글로벌 필터 이 녀석입니다. 거의 뭐 그대로 똑같을 겁니다. 넣으시면 패키지 위치도 같고 에러가 안 나면 정상입니다. 직접 뭐 치실 생각은 마세요. 많으니까. 자, 핵심은 복사 다 에러 안 나시죠? 네. 핵심 뭐냐면 여기 abstract gateway filter factory라는 거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면 돼요. 요게 핵심이고요. 이 녀석만 상속받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3개만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구현을 해주시면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컴포넌트라고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스프링 컨텍스트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얘를 빈으로 만들어요. 만들고 이거는 없는 건데 제가 넣은 겁니다. 스타바치를 굳이 여기다 넣기 위해서. 아까 그 왜 AOP로 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필터에다 넣으면 그런 효과가 비슷한데 스타바치를 멤버 변수로 그냥 선언만 해놓고 여기 밑에 보시면 생성자가 있죠. 여기다가 스타바치는 new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죠. 그러니까 얘 한 벌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컴피그나 여기 주입하는 요거는 그냥 원래 여기서 이렇게 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복잡하니까. 핵심은 여기입니다. 게이트웨이 필터라고 정의되어 있고 어플라이절. 여기 메소드가 실제 필터 구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스프링 MVC가 아니기 때문에
웹플럭스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모노나 웹플럭스라는 객체로 리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모노.from 러너블에서 뭐 있죠. 이게 그 모노입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하시고 우선은 이대로 써서 리턴해서 익스체인지랑 체인 람다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행이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그 익스체인지절이 실제 그 커서라고 생각하세요. 커서. 예. 돌아온 리퀘스트나 이런 리스폰스 갖고 있는 커서고 들고 오다가 .get 리퀘스트 하면 리퀘스트로 변수로 빼고 이렇게 위에 상단에 변수 2개 빼주고 제가 이렇게 프리라고 선언해서 해놓은 부분이 사전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최초 요청이 되면 여길 먼저 타요. 컨트롤러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딱히 할 게 없죠 지금. 로그를 찍는 겁니다. 들어오는 모든 이 대문을 통과하는 로그를 리퀘스트 객체에 어떤 IP가 무슨 주소를 호출했고 뭐 이런 걸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포스트절 리턴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후 필터, 포스트 필터라고 하는데 다 끝나고 리스폰스가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여기. 거기서 마지막으로 응답 코드나 그 IP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스타버치를 여기다가 적용해 줬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요청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 다 찍히는 거죠. 두 줄이. 됐죠? 자, 필터를 넣어줬고 또 하나 해주셔야 될 거는 application.yamal에 아까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스프링 밑에 클라우드 밑에 게이트웨이 밑에 디폴트 필터 요 절을 선언해 주시면 돼요. 여기. 글로벌 필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 자바 클래스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다시 필터스라는 절에 글로벌 필터를 뭐든 구현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 그러면 이 컨피그를 읽어서 동작하면서 저 글로벌 필터라는 클래스로 전역 필터를 설정해 줍니다. 되신 분들은 런 해보세요. 런 하셔서 아까처럼 8081은 떠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로컬호스트의 80포트에 스토어스의 그 토탈 리스트 걔를 호출해 보세요. 그러면 두 줄의 로고가 찍힐 겁니다. 이제. 아까는 게이트웨이 쪽에 아무 로고가 안 찍혔을 거고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 필터에서 찍는 로고가 찍히실 거예요. 찍히시나요? 뜹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그게 다 찍히시고 저는 커스텀 로고까지 찍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글로벌 필터 리퀘스트 요청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응답 여기. 근데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하시면 IP 버전 6가 돼서 0.0. 뭐 이렇게 나와요. 0땡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적어드렸는데 IP로 호출하시면 자기 IP가 찍힙니다. 여기에 저는 IP 컨피그 해가지고 그죠? 자기 주소를 확인해서 IP를 넣으시면 이렇게 IP로 잘 찍힙니다. 로컬호스트는 그냥 지금 IP 버전 6로 동작해서 그런 거고요. 이거요. 요거. 들어가고 나가는 로그를 지금 찍은 거고 실제로는 여기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권한 체크 같은 거 하면 좋은 거예요. 세션 체크, 세션이 없으면 돌려보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여기다 해주면 뒤에 있는 MSA 쪽에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기서 해야 된다는 아니고 예를 들면 공유가 되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세션을 여기 있는 세션이랑 그러니까 SVC 1번, SVC 2번 세션이 공유가 된 거예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세션 공유가 아까 말했죠. 100대를 띄워요 뒤에다가. 이거 공유하는데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션을 공유하려면 메모리끼리 서로 이렇게 싱크가 돼야 되는데 토큰이라는 건 일정한 규칙이 맞는지 검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JWT, JSON 웹 토큰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또는 쿠키에다가 그 JWT 토큰 값을 딱 봐가지고 여기서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토큰 검사 네, 토큰을 검사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그럼 여기서 하는
만드는 거는 다른 서비스에서 보통은 이제 어스 서비스를 따로 MSA를 빼가지고 거기서 토큰을 발행해서 심어서 호출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여기서 검사하죠, 보통.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DB를 갔다 오면은 느려지는 거예요, 무조건. 얘 아까 네티라 그랬잖아요. RDB 갔다 오면 이거 진짜 느려지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리액티브 논 블로킹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급적 서비스 레벨, 메모리 레벨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JWT 설계해서 리퀘스트 헤더에 담고 여기서 검사한다. 틀리면 여기서 리젝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뭐 API, 오픈 API 서비스를 열었어요. 리밋을 걸고 싶어요. 얘 2000회 이상 호출했나?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여기서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나 RDB 가서 조회오면 느리니까 그런 것도 레디스 같은 거 갔다 오는 거죠. 이제. 빨리빨리 메모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담으면 되는데 지금은 로고만 찍은 겁니다. 얘는 잘도 없잖아. 자, 딱 그 지금 2분 초과했는데 딱 10분 정도까지만 할게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커스텀 필터 만들 건데 요거는 과제로 드릴게요. 과제로 드릴 건데 방금 했던 거 복사하시면 돼요. 커스텀 필터는 방금 우리 글로벌 필터.점 자바를 복사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똑같아요. 밑에다가 어플리케이션.점 야물에다가 여기 필터스, 절이 다르죠. 디폴트 필터스에는 글로벌 필터를 선언해줬고 자기 서비스 안에 조건절, 프리디케이트 밑에다가 같은 레벨로 필터스 적용해주면 얘 전용 필터예요. 이게. 기능은 똑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여기서는 아까 거기서는 리퀘스트 로그, 리스폰스 로그 요거 찍은 거고 여기서는 마땅히 할 게 없어가지고 리퀘스트 헤더를 다 찍은 거예요. KM 밸류로 이렇게. 리스폰스 나가는 거 헤더 다 찍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소스예요. 그래서 제가 호출해 보면 커스텀 필터에서는 리퀘스트 요청 이렇게 들어온 거 물론 여기도 이제 찍고 여기도 찍고 이거 다 찍습니다. 요청 헤더에서는 이렇게 리퀘스트 헤더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나가기 전에 응답 헤더 있는 거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이 쫙 보이죠.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하나 캐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SVC 1, 2, 3를 여러 번 호출해 보시면 이게 스레드 번호거든요. HTTP NIO가 뭐냐면 논블러킹 IO예요. 네티를 썼기 때문에 스레드 이름도 논블러킹 IO라고 뜨는 거고 2번 스레드가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앞에가. 그죠? 근데 볼까요? 이 녀석은 그냥 우리 스프링 MVC로 만든 거잖아요. 스레드가 지금 제가 한 번 호출해서 그런데 지금 3번이죠. 3번인데 뿅뿅 달라지죠. 7번. 그러니까 스레드가 각 건이 하나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네티는 하나가 이미 처리하고 와서 또 다시 걔가 또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개수가 보통 세팅 값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스에.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카인드 같은 경우에는 200개, 200개 이렇게 해서 총 400개의 동접을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이 하나라도 리스폰스가 끝나지 않으면 뒤에선 다 웨이팅 걸려요. 이게 디도스 공격입니다. 계속 무한한 좀비 PC를 만들어서 리퀘스트를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남아있는 스레드가 없게. 그래서 디도스를 조금 한국식으로 표현한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동작을 좀 마비시키는 그 서버를 마비시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개비를 해주면 그 량이 훨씬 이제 처리량이 많아지니까 그죠? 물론 이제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아카마이나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나 이런 것처럼 디도스를 앞에서 좀 이렇게 깔때기로 막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흐르는 패킷만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훨씬 더 대용량 처리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RDB까지 설계해버리면은 안 됩니다라는 거. 네. 반드시 캐싱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요 스레드 번호만 봐도 벌써 원 스레드로 매니 리퀘스트를 처리한다는 것을 네티 쪽은 알 수가 있어요. 저게 번호가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비지한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스레드가 동작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제로 드릴 거긴 한데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너무 많은데. 바쁩니다 지금. 글로벌 필터 밑에다가 복사해서 만드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이름은 뭐 스토어 서비스 커스텀 필터 이렇게 준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똑같죠 내용이? 뭐 이런 거 바꾼 거예요. 이름 스토어 서비스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가 저 교환에다가 써놨으니까 여기만 추가해 준 겁니다. 요 절만. 역시나 호이치문으로 로그를 찍죠. 그래서 리퀘스트 get 헤더가 리스트거든요 이게. 리스트로 돌아온 거를 스트림이니까 바로 포이치문을 써가지고 키밸류를 바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리퀘스트 헤더의 키밸류를 우리 네트워크독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턴절의 리스폰스문에서도 똑같이 요 절을 추가해서 이제 찍는 겁니다. 별건 없어요. 요거 분석이나 이런 거는 실습해 보시면서 과제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1에서 찍힌 로그, 2에서 찍힌 로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비스 1에는 그 커스텀 필터를 적용한 거고요. 서비스 2는 안 한 거예요, 적용을. 그러면 커스텀 필터 찍히는 부분이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그 글로벌 필터만 찍히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니까 그 아이디어를 잘 짜셔서 커스텀 필터는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굳이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6번 절에 가시면 게이트웨이 필터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add request header gateway filter factory라 그래서 요 절만 딱 쓰잖아요. 코딩하지 않아도 모든 리퀘스트 헤더에 x-request read에 블루가스 다 넣어줘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뭔가를 심고 싶어요. 앞에서. 여기서 다 이렇게 심어주면 되는데 코딩하지 않으셔도 아까 그 왜 리퀘스트 헤더 갖고 와서 셋 헤더 이거 안 하셔도 코딩 안 하셔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add 리퀘스트 헤더 그래서 요게 키고 요게 밸류예요. 특정 URL만? 아니 그 게이트웨이에다 하는 거니까 여기 통과하는 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 같은 데서 오는 그걸 뜯어보면 x-에서 이렇게 x-가 익스텐트 그 약자거든요. 확장해서 내가 이제 쓰겠다 그런 약어인데 그 우리만의 뭔가 표식을 여기다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얘는 게이트웨이 통과한 거네. 뒤에서 까보면 딱 나오는 거죠. 뿅 박아놓는 거죠. 뒤에서 쓸 거를 박아줘도 되고.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아까 글로벌 필터에서 세션 토큰이 있다 그랬죠. 토큰 세션의 개념이 되는 토큰에서 이 사람의 유저 아이디, 팀 코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헤더에다 딱 박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서 꺼내서 쓰기만 하고. 뭐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하고. 근데 그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dd request header, 뭐 if not present 이런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넣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코딩을 할까? 저렇게 쇼컷으로 쓸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자바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과제가 좀 있습니다만 자 마지막 과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제?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된 거 같은데 유레카라는 걸 또 쓰잖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러 개, 두세 개 쓰려면 로컬호스트에 8081, 8082, 8083 계속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으로는 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아웃이란 트래픽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레카가 등장하는 거고 얘랑 계속 싱크를 맞춥니다. 3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서비스 1번은 지금 10개 떠 있네. 또 그동안에 또 누가 들어왔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유레카에다가 이벤트 리스너 덜어가지고 등록된 이벤트 잡아가지고 문자 보내요. 서비스 떴다. IP의 포트 뭐다. 접수 파트는 그걸 받아요. 그래서. 내려가도 다운 이벤트. 헬스 체크하다가 끊어지면은 탈락시킨다 그랬잖아요. 1주차에. 그 이벤트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우리가 뭔가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서 코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어드민을 직접 만드셔서 레스트로 서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면 동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대부분 직접 구현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조직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해가지고 어드민 만들어서 편하게 쓰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치도 다 나중에 차세대 같은 거 하면은 부트로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치와 웹의 통신도 그냥 레스트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또는 카프카 같은 거 이용하거나. 그래서 웹이 꼭 웹이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엘라스틱서치가 다 저기로 레스트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서비스 살펴보시면 레스트 API 되게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배치도 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1시간짜리도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RESTful한 URI로 배치들을 설계하시면 이름이 뭔지 딱 알 수 있고 모든 매트릭 APM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웹의 기술로. 그래서 배치도 다 CPU나 힙 메모리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